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싶은 너에게. 나를 찾기 위한 여정. 어린 시절 모범생에 가까웠던 나는 스스로에게 늘 엄격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려 고군분투했다. 대입이나 취업 등 인생의 과제라고 불리는 것들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다.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목표로 했던 기자도 됐다. 기자를 그만둔 후에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자 엄친딸이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타협의 연속이었다. 나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기자를 목표로 삼는다거나 유학을 떠나고 싶으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식으로 만족하곤 했다.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을 찾는 식으로 타협하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착한 딸, 착한 학생, 착한 직원이 되고 싶어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 내 안의 욕구 불만은 점차 심해졌다. 그러다 깨닫게 됐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상담사는 나에게 부모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간은 세 가지 자아 상태를 갖는데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아이 자아가 그것이다. 부모 자아는 부모와 같이 권위적이고 비관적인 자아다. 어른 자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를 말하며 아이 자아는 본능적이고 수능적인 자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어른 자아는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응한다.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지각하는 게 뭐 어때? 안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 부모 자아가 강한 사람은 네가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지 라며 자신을 다그친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다. 상담사의 말을 듣고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안의 부모 자아가 스스로를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뿐인 인생을 굳이 이렇게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다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의 욕구를 잘 숨기지는 못했다.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이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슬쩍 떠보니 나를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상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이런 반응이 뭔가 억울하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시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집중 탐구하는 기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혹시 내가 번아웃 상태는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번아웃은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신호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다가도 갑자기 하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등 모순적인 감정이 들기도 한다.
쉽게 짜증이 나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 번아웃 증후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번아웃 증후군은 업무 강도가 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일이 많아도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과도 지급된다면 번아웃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사를 비롯한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에너지가 소진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크다. 솔직히 드러내놓고 소통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직장 내에는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름이 아닌 틀림에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직장인들을 번아웃 증후군으로 몰아넣는다. 최근에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과 이에 동반하는 신체 증상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 유형 중 하나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극심한 공포와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요즘은 아이돌 가수를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밝히며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말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연예인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엔 현대인들의 삶이 잇따라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고 나의 욕구보다 너의 욕구에 맞추는 삶을 살아간다. 스타들이 나의 욕구를 드러내면 대중은 사실상 등을 돌린다. 박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공황장애는 내가 지워질 때 오는 병이다. 자기 자신이 지워진 사람은 공황장애를 겪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타들은 좀 더 극대화된 상황에 노출돼 있을 뿐이지 많은 직장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개성을 지우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조직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민원 전화를 받는데 처음으로 공황을 느꼈다.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발 아래의 땅이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또 닥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도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이후로도 사무실에서 몇 번 공황이 왔었다. 물론 지금은 완치됐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거나 공황장애를 겪었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퇴사를 앞두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게도 심리상담을 추천한다. 아직도 정신과를 특별한 곳으로 명명하며 방문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던 저자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화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많은 이들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양면적인 기분을 느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듯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아가는 행위일 뿐이다. 나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질병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흔히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며 타인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어서 일상적으로 경쟁에 시달린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앉아서 생활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라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우울과 불안은 환경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정혜신 박사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상대에게 우울과 불안을 털어놓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하다. 인간은 대체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공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애먼 말을 할 수 있다.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상담은 병원과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진료와 상담 모두 진행하고 센터는 상담만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심리상담 여부를 결정한다. 병원에서의 심리상담은 의사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병원 내에 상주하는 임상심리사에게 받을 수도 있다.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방문의 문턱이 낮은 것이 장점이지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나는 퇴사를 앞두고 정신의학과의 임상심리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해준 나의 과제와 너의 과제를 구분해보라는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됐다. 이 과제의 분리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결과도 좋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 성과에 대한 불안이 컸던 탓이다. 하지만 나의 과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다. 성과 측정은 평가를 하는 사람의 과제다. 이 둘을 구분하고 나의 과제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평가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범주에 속한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누군가에게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무의식 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까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 상담에서 배운 것들은 인간관계에도 적용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생각에 크게 마음이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의 생각이자 마음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이상하리만큼 쉽게 마음이 편해졌다. 상담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 행복, 사랑과 같은 감정은 좋고 슬픔, 우울, 분노 같은 감정은 나쁘다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나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옳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뒤로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찬찬히 생각하게 되었다. 내 감정을 살피다 보니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원인을 찾으니 해결책도 쉽게 떠올랐다. 상담을 받다 보면 단지 회사만이 우울의 원인이 아닐 수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기 몸살이 나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찌근찌근 아픈 사람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 심리가 불안정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어려운 결정이 수월해진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내려놓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회사 같은 공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관계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사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관계가 섞였을 때 대개 혼란이 찾아온다. 공적인 관계는 이성이 우선이고 사적인 관계는 감정이 중요하다. 물론 공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성이 100%고 감성이 여길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성을 우선시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모두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차이를 잘 알면서도 막상 일상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공적인 관계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는 경우가 잦다. 20대 때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만난 사람과도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적인 관계임에도 사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었다. 첫 번째 회사에서 만난 동기와는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사생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어 일에도 영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그 동기와는 퇴사와 동시에 멀어졌다.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연락을 유지했을지도 모른다. 비단 동기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혼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협업하는 사이인데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느꼈다고 치자. 일에 제대로 집중이 될 리가 없다. 내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건 공적 관계에서 사적인 감정을 분리해내면서부터였다. 일할 때 감정을 모두 걸러냈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공적인 관계라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모두와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버렸다. 예전에 나는 사회생활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 강박을 내려놓자 마음이 편해졌다. 웬만해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됐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나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다.
친절과 예의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고 생각한다. 친절은 따뜻함, 배려 등을 포함하는 감상적인 태도라면 예의는 절제된 행동과 말투를 의미하는 이성적인 태도다. 공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절함보다는 예의가 필요하다. 인사성을 바르게 유지하는 습관이나 어색한 자리에서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것 등이 예의에 속한다. 다소 거리를 둔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교하여 친절한 태도는 조금만 선을 넘으면 타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은 때에 따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친절함이 누군가에겐 사바사바로 보일 수 있고 여성이라면 사근사근한 태도가 여성성과 연관돼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친함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친해져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온다. 친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틀어질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친한 친구 중 하나가 고민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다. 회사에서 자신이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결혼 발표를 했다가 친한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동료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친구에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나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할 의무는 없다. 회사에서 남의 연애에 대해 묻는 사람, 말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상하다. 공적 공간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한다. 누군가 나의 사생활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사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와 달리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가족만은 예외지만 나머지는 모두 선택의 영역에 있다.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싫은 사람은 떠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사적인 인간관계 중 나의 의지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관계는 친구 사이다. 좋으면 보고 싫으면 안 보면 된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사실은 친구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친구가 별로 없어서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가 낫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대학이나 군대, 종교단체 등 일정 기간 같은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 관계도 있다. 싫은 사람이 있어도 완전히 안 보기는 어렵다. 이럴 때 피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소극적으로나마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눈치를 채고 알아서 멀어진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큰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사적인 관계 중 연인과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친구 관계와 마찬가지로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진다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상식선에서 용납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헤어져야 한다.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 대해 하소연하던 동료가 있었다. 이야기는 구구절절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바람 피운 것만 빼면 괜찮다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이것만 빼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많은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인간관계에 있어 범법자를 거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귀기 전엔 몰랐는데 함께 지내다 보면 없던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 그 문제가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면 굳이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 하나가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인간관계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이다. 가족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다. 타인은 나의 의지대로 인연을 맺고 끊을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족은 다른 인간관계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연을 끊거나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간관계 고민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민하자.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자신을 지새우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인간관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북앤북TV 샬롯이었습니다.